안녕하세요. 함께하는 노년 건강 채널의 여러분. 혹시 몸 이곳저곳이 늘 아픈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도 정상이라는 말만 듣고 돌아온 적 있으신가요? 분명히 머리는 지끈거리고 소화는 잘 안 되고 밤에는 잠을 이루기 힘든데 도대체 왜 이런 증상이 반복되는지 답답했던 경험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그런 고질적인 통증과 피로, 불면과 불안을 단순히 약이나 검사로는 해결할 수 없는 숨은 원인, 자율신경의 균형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누구나 일상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생활습관 교정법과 음식, 그리고 의학적으로 검증된 관리 방법까지 알려드릴 텐데요.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을 직접 진료하며 약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전문가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원인을 몰라 더 불안했던 불편한 증상들에서 벗어나 새로운 활력과 편안함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온몸이 아픈데 원인을 모르겠다라며 진료실 문을 두드립니다. 종합검진을 반복하고 CT나 MRI 같은 정밀 검사를 거듭해도 특이 소견이 없다는 결과만 돌아오고 결국 정신건강의학과 약을 복용해보라는 권유를 듣는 일이 낯설지 않습니다. 통은 상상이 아니라 일상과 생계를 침식하는 현실입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전신 통증이 이어지고 머리가 지끈거리거나 빙글 도는 어지럼이 불시에 덮치며 속은 더부룩하고 타는 듯 올라오는 역류로 잠을 설칩니다. 가슴이 벌컥벌컥 뛰고 땀이 식은땀처럼 흐르다가도 손발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밤이 되면 불면의 고리가 조여오며 낮에는 이유 없는 불안과 공포감이 일과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어느 날은 위장이, 또 다른 날은 심장이, 또 다른 날은 균형 감각이 문제를 일으켜 환자는 신경과 소화기내과, 정신건강의학과를 전전하며 증상별 처방을 받지만 통증과 불편은 모양만 바꿔 다시 돌아오곤 합니다. 이렇게 증상 단위로 쪼개 대응하는 대증치료만으로는 전신을 관장하는 보이지 않는 축의 흐트러짐을 붙잡기 어려워 임상 현장에서는 이러한 접근만으로 모두 호전된 사례를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체감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환자들 나오지 않는다는 말 앞에서 스스로를 의심하고 주변의 시선을 두려워하게 되지만 증상이 다기관에 걸쳐 넓게 흩어져 나타난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문제의 성격을 암시합니다. 이 글의 서두는 바로 그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숫자로 포착되지 않는 피로와 통증, 불안과 수면장애, 소화기 증상과 심장 두근거림이 차례로 무대에 오르내리는 이 난감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왜 정밀 검사 중심의 접근이 진단의 빈틈을 남기는지, 그리고 어떤 맥락에서 몸의 자동 조절 체계가 흔들리기 시작했는지를 차근차근 짚어나가려 합니다. 우리 몸은 의식하지 않아도 쉼 없이 움직입니다. 심장은 스스로 박동하고 폐는 들숨과 날숨을 반복하며 위장과 장기는 우리가 명령하지 않아도 음식을 소화합니다. 이러한 생명 유지 활동을 지휘하는 신경계가 바로 자율신경입니다. 자율신경은 두 갈래로 나뉘는데 하나는 교감신경이고 다른 하나는 부교감신경입니다. 교감신경은 위급한 상황에서 몸을 긴장시키고 에너지를 한순간에 폭발시켜 생존을 돕습니다. 어두운 골목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듯한 공포감을 느낄 때 심장이 빨라지고 혈압이 치솟으며 체온이 상승하고 동공이 확대되는 현상이 바로 교감신경의 작용입니다. 반대로 부교감신경은 휴식과 이완을 담당합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거나 가족과 함께 편히 앉아 있을 때 몸에서 힘이 빠지고 맥박이 느려지며 소화가 원활해지고 혈압이 안정되는 것이 전형적인 부교감신경의 지배 상태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교감신경을 나쁜 쪽, 부교감신경을 좋은 쪽으로 단순하게 구분하려 하지만 사실 두 신경은 모두 필수적입니다. 생존을 위해 긴장해야 할 때는 교감신경이, 회복하고 치유해야 할 때는 부교감신경이 각각 앞장서야 하고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 교대로 작동할 때 비로소 건강이 유지됩니다. 이 균형이 무너질 경우 우리는 이를 자율신경 실조증 혹은 자율신경 기능 이상이라 부르며 이는 곧 다양한 증상의 출발점이 됩니다. 다시 말해 심장 박동, 호흡, 체온 조절, 소화 등 생명 유지의 근간이 되는 활동을 관장하는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질 때 신체는 이유를 알 수 없는 통증과 불편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의 가장 큰 특징은 아무리 정밀한 검사를 반복해도 뚜렷한 원인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환자들은 대학병원에서 CT나 MRI 검사를 받아도 정상이라는 진단을 듣고 결국은 정신적인 문제로 치부되며 정신과 약을 권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질환이 보여주는 양상은 단순히 마음의 문제로 환원하기에는 너무나도 다양하고 광범위합니다. 환자들은 원인을 설명하기 힘든 만성적인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역류성 식도염이나 소화불량 같은 소화기계 장애가 뒤따르며 수면장애와 불면이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 잡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불안장애나 공황발작처럼 정신적인 증상이 부각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변비와 설사가 교차하면서 일상생활의 리듬을 철저히 깨뜨리기도 합니다. 전신의 근육이 뻣뻣해지고 몸이 쉽게 피로해지는 것 역시 흔한 양상인데 아무리 쉬어도 피로가 회복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환자들은 절망감을 느낍니다. 이처럼 자율신경 실조증은 특정 장기 하나에 국한되지 않고 심장, 위장, 뇌, 근육, 피부, 호흡기관 등 전신을 가리지 않고 증상이 나타나며 날마다 혹은 시시각각 다른 부위의 불편이 번갈아 발생하기 때문에 환자들은 끊임없는 불확실성과 불안 속에 놓이게 됩니다. 결국 문제의 본질은 각 장기 자체가 아니라 이 모든 장기의 기능을 조율하고 생리적 균형을 유지하는 자율신경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 채 개별 증상만을 따로따로 다루면 환자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고 형태만 바꾸어 계속 되풀이되는 것입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은 크게 두 가지 양상으로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교감신경이 지나치게 항진된 경우입니다. 하루 종일 몸에 힘이 빠지지 않고 마음이 늘 긴장 상태에 머물며 마치 위기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듯한 신호가 신체를 지배합니다. 이때 환자들은 만성적인 소화불량에 시달리고 위장은 음식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며 손발은 얼음장처럼 차갑거나 반대로 땀이 비 오듯 흐르는 다한증에 괴로워합니다. 머리는 자주 지끈거리고 혈압이 쉽게 올라가며 잠자리에 들어도 좀처럼 숙면을 취하지 못해 피로가 쌓입니다. 불안장애나 공황장애처럼 심리적인 증상도 교감신경 항진과 밀접히 연관되어 환자들은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에 휘둘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상을 각각 두통은 신경과, 소화불량은 내과, 불안은 정신건강의학과로 흩어져 치료하면 병의 뿌리인 교감신경의 과흥분은 결코 진정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부교감신경이 우세해지는 경우입니다. 이는 흔히 교감신경의 항진이 장기간 지속된 끝에 나타나는데 처음에는 긴장과 흥분으로 버티던 신체가 결국 힘이 소진되면서 균형이 반대로 기울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환자들은 이유 없는 무기력감과 심한 피로를 호소하고 아침에 눈을 떠도 몸이 전혀 개운하지 않으며 업무나 일상에 대한 의욕이 바닥을 칩니다.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지고 작은 일에도 금세 지쳐버리며 때로는 우울증으로 오해받는 증상까지 나타납니다. 마치 전신의 에너지가 고갈된 듯한 상태가 이어지며 아무리 잠을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 만성 피로가 동반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결국 자율신경 실조증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두 극단 사이를 오가며 서로 다른 양상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는 과도한 긴장과 흥분으로 신체를 몰아붙이고 다른 하나는 극심한 무기력과 피로로 삶의 의지를 갉아먹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모두 본질적으로는 균형이 깨졌다는 동일한 뿌리를 공유하고 있으며 그 균형을 회복하지 않는 한 증상은 반복되고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이 생겨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대개 생활 습관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환을 두고 흔히 습관병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돌아보면 불규칙한 수면 패턴, 과도한 업무와 학업 스트레스, 빠듯한 일정 속에서 끼니를 허겁지겁 때우는 식습관, 카페인과 정제당에 의존하는 에너지 보충, 그리고 앉아있는 시간이 지나치게 긴 생활 방식이 모두 자율신경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나 소화불량 정도로 지나가지만 같은 패턴이 누적되면 교감신경은 과흥분된 상태로 굳어지고 부교감신경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몸은 점점 긴장과 이완의 균형을 잃습니다. 술과 담배 같은 자극적인 습관도 마찬가지로 자율신경을 교란시키고
스마트폰과 컴퓨터 화면에 노출된 채 늦은 밤까지 깨어있는 습관은 뇌와 신경계를 쉼없이 몰아붙입니다. 결국 이러한 작은 선택과 반복들이 쌓여 어느 순간부터는 신체가 더 이상 회복의 기회를 잡지 못하게 되고 자율신경 실조증이라는 이름으로 표면화됩니다. 의학적 치료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으며 생활 습관을 교정하지 않고는 어떤 약물이나 검사도 증상의 뿌리를 뽑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환자 스스로가 자신의 일상에서 어떤 습관이 신경의 균형을 깨뜨리고 있는지 성찰하고 그것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반드시 병행되어야만 회복의 길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항진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의외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노래 부르기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취미 활동 같지만 실제로는 호흡과 발성을 통해 신체와 마음을 동시에 이완시키는 강력한 자율신경 훈련이 됩니다. 노래를 부를 때는 자연스럽게 깊은 호흡, 즉 복식 호흡이 유도되는데 이 과정에서 폐활량이 확장되고 몸속에 신선한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며 동시에 교감신경이 높아져 있던 상태가 완화됩니다. 복식 호흡은 공황장애나 불안 증상을 줄이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와 임상 사례도 많습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취미를 묻는 질문에 특별히 없다고 대답할 때 노래방에서 혼자라도 노래를 부르며 호흡을 훈련하라고 권하면 놀랄 만큼 증상이 완화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장이 두근거려 밤마다 불안에 시달리던 이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호흡을 안정시키자 자연스럽게 심신이 차분해지고 불면도 개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게다가 노래를 부르는 행위는 단순히 신체적 작용을 넘어 정서적 발산의 기능도 가지고 있어서 쌓여있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속 억눌린 감정을 건강하게 풀어낼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우울감이 짙어 삶의 활력이 사라졌다고 느끼는 이들도 노래를 통해 작은 성취감을 맛보고 잊고 있던 즐거움과 웃음을 되찾게 됩니다. 이처럼 노래 부르기는 돈이 들지 않고 특별한 장소나 장비가 필요하지 않으며 누구나 쉽게 시도할 수 있는 자율신경 균형 회복 훈련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실천하는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며 노래를 통해 얻어지는 깊은 호흡과 정서적 해방감은 신경의 긴장을 누그러뜨리고 몸과 마음을 동시에 회복시키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노래 부르기와 함께 또 다른 자율신경 회복 방법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족욕과 반신욕, 그리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생활 습관입니다. 발은 흔히 제2의 심장이라 불리는데 이는 발끝까지 촘촘히 분포한 혈관과 신경이 전신의 순환과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발을 따뜻한 물에 담그면 단순히 말단만 따뜻해지는 것이 아니라 온몸의 혈류가 활발해지고 과도하게 긴장되어 있던 신경이 이완되며 교감신경의 항진이 자연스럽게 가라앉습니다. 특히 손발이 차갑거나 땀이 과도하게 분비되는 다한증 환자들에게 족욕은 즉각적인 효과를 줍니다. 하루 한 번 20분 정도 섭씨 38도에서 42도 사이의 물에 발을 담그는 것만으로도 전신이 편안해지고 수면의 질이 향상됩니다. 반신욕 역시 같은 원리로 도움이 되는데 물의 온도를 지나치게 높이지 않고 심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몸을 절반만 담그면 혈류순환이 원활해지고 몸속 긴장이 완화됩니다. 이와 함께 무심코 반복하는 나쁜 자세 역시 자율신경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장시간 책상 앞에 앉아 고개를 앞으로 내민 채 생활하면 거북목이나 일자목 같은 체형 불균형이 생기고 이는 목과 흉추 주변에 분포한 자율신경을 자극하거나 압박해 또 다른 증상을 유발합니다. 따라서 앉아있을 때는 목과 허리를 곧게 세우고 엄지를 가볍게 들어 턱을 안쪽으로 당기며 가슴과 등을 펴주는 단순한 동작만으로도 신체 균형이 회복됩니다. 이때 힘을 과도하게 주지 않고 목을 억지로 젖히지 않은 채 5초 정도를 5차례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족욕과 반신욕으로 체온과 혈류를 조절하고 바른 자세로 척추와 신경을 보호하는 일상적 실천은 약이나 복잡한 장비보다 훨씬 간단하면서도 자율신경의 균형을 회복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작은 습관의 교정이 쌓일수록 몸은 긴장과 이완의 건강한 리듬을 되찾고 일상은 조금씩 안정을 되찾게 됩니다. 자율신경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생활습관뿐만 아니라 음식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반드시 피해야 할 것이 정제당, 곧 설탕입니다. 설탕은 단순히 칼로리만 높은 것이 아니라 체내의 염증을 일으키고 인슐린을 불안정하게 만들며 비만을 촉진하여 신경계를 더욱 불안정하게 합니다. 이미 긴장과 흥분이 과도한 상태에 놓인 사람에게 설탕은 불면, 불안장애, 공황발작 같은 증상을 악화시키는 불쏘시개와 같습니다. 따라서 단 음료, 과자, 가공식품에 숨어있는 정제당을 반드시 끊는 것이 자율신경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반대로 도움이 되는 음식으로는 계피가 대표적입니다. 계피의 주성분인 신남알데하이드는 항염증 작용을 하여 몸속 염증을 가라앉히고 항균과 항바이러스 효과로 면역력을 높이며 혈류순환을 촉진해 전신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또한 계피에 함유된 유게놀과 폴리페놀은 강력한 항산화제로서 신경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 수치를 낮추는 데 기여합니다. 만성 피로와 긴장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계피차는 몸과 마음을 동시에 진정시키는 좋은 처방이 됩니다. 계피는 따뜻한 차로 마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커피에 가루를 살짝 뿌리거나 생강차, 대추차, 허브티에 계피 스틱을 넣어 즐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단, 설탕을 함께 넣어 달게 마신다면 효과는 사라지고 오히려 해로워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무가당 상태로 섭취해야 합니다. 이렇게 설탕을 끊고 계피를 꾸준히 섭취하는 작은 식습관의 전환만으로도 몸은 점차 긴장에서 벗어나고 자율신경은 균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쉽게 의존하는 건강 보조제와 영양제는 잘만 사용하면 도움이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독이 되어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구에게 좋다더라는 말만 듣고 비타민이나 홍삼 같은 보충제를 무심코 섭취하지만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에게는 이런 무분별한 섭취가 증상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비타민 A와 비타민 E는 모두 지용성 비타민으로 과량 섭취 시 체내에 축적되어 독성을 일으키고 심할 경우 암 발생률을 높인다는 연구가 다수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항산화제라는 이름 때문에 노화 예방의 만능 열쇠처럼 오해받지만 활동량이 적은 사람들이 과다하게 항산화제를 복용하면 산화 스트레스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체내에 쌓여 오히려 독성이 되고 면역 기능을 교란시킵니다. 흡연자가 루테인 같은 눈 영양제를 섭취할 경우 폐암 발생률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홍삼 역시 모든 사람에게 좋은 보약이 아니라 출산 후 모유 수유 중인 여성이나 자궁 관련 질환을 가진 환자에게는 에스트로겐 유사 작용으로 인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비타민C처럼 흔히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영양제조차 위장장애나 신장결석을 가진 이들에게는 과량 섭취 시 위험을 초래합니다. 이처럼 건강을 위해 먹은 영양제가 오히려 병을 부르고 암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사실은 영양제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먹어서 이득이 크다가 아니라 잘못 먹어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데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따라서 남들이 먹는다고 따라하기보다는 자신의 생활 습관과 몸 상태에 맞는지를 먼저 따져보아야 하며 비싼 영양제일수록 효과가 더 좋을 것이라는 착각에서도 벗어나야 합니다. 결국 건강보조제는 어디까지나 균형 잡힌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보완하는 수단일 뿐이며 주체적인 판단 없이 남의 권유에만 의존할 경우 자율신경의 회복은커녕 새로운 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을 극복하는 마지막 열쇠는 모든 것을 한 가지 공식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자신의 몸과 생활에 맞는 방법을 찾는 데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항산화제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불필요하거나 오히려 해가 될 수 있고 어떤 이에게는 홍삼이 활력을 주지만 또 다른 이에게는 호르몬 균형을 깨트리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개인화입니다. 본인의 생활 패턴과 식습관, 활동량, 질환의 유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추어 식단과 영양제를 조합해야만 비로소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활동량이 많고 스트레스가 큰 사람은 항산화제를 보충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만 집에만 머물며 운동이 거의 없는 사람은 굳이 이를 복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기를 위주로 먹고 채소를 거의 섭취하지 않는 사람은 식이섬유와 유산균을 고려해야 하며 면역력이 약해 잦은 감기에 시달리는 사람은 비타민C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장이나 위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오히려 비타민C 고용량요법을 피해야 합니다. 결국 비싸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유명하다고 누구에게나 맞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신체 조건과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하지 않은 채 남들이 좋다 해서 그대로 따라가는 태도는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진정한 건강관리는 검진 결과지나 광고 문구가 아니라 일상의 작은 습관을 성찰하고 수정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정제당을 줄이고 계피차 한 잔을 따뜻하게 마시며 노래와 호흡으로 마음을 다스리고 족욕과 바른 자세로 몸을 바로 세우는 것. 여기에 본인에게 꼭 맞는 영양제를 신중히 고르는 지혜가 더해질 때 비로소 자율신경의 균형은 회복되고 삶은 다시 편안한 리듬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노년건강과 늘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